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언뜻 보기에는 이제 돈 없는 서민들한테 전세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구호 같지만 실제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순간 1억짜리 전세가 3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결정적으로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전세값,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15년. 이제 도화선이 된 거예요. 2015년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전세 대출 시리즈 제도 개혁에 대해서 저번에 모셨던 이원영 소장님과 함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전세 대출이 확대되는 전까지 말씀을 나눴고 전세제도 역사와 어떤 내용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상황 좀 말씀 나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속내를 파헤친다. 그 디테일에 대해서 우리 이원용 소장님께서 내용들을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 주시죠. 예,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소장님, 저번 주에 이어가지고, 오늘 이제 제목이 전세대출 속내를 파헤치는데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됐고, 물론 저번 시간에도 MB 때 1억에서 2억 이 수준에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눴고, 다만 이제 2013년부터는 조금 변질되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우리 소장님이 이 용인지구 사례도 뭐 예를 들어주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이 전세 대출이 2013년도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도부터는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은 네. 서울보증보험에서 이제 보증서 발급해주는 보증보험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변질이 돼요.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네. 소득 증명이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다주택자들 증명도 안 되고 소득 증명도 안 되고 다주택자분들까지 전세 대출을 그래서 최대 3억까지 또 확대를 해요. 전세자금 대출. 금액을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전세가가 더욱더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언뜻 보기에는 이제 돈 없는 서민들한테 전세로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구호 같지만 실제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순간 1억짜리 전세가 3억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확대하고 해주는 순간부터 예. 1억짜리 전세가 3억으로 바뀐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세 보증금은 현 임차인의 현금 동원 능력에 의해서 전세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그래왔죠. 그래왔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수도권 같은 경우 뭐 30평대 초반 아파트 입주할 때는 보통 한 다량으로 입주하니까 초창기에는 그렇죠. 입주 대략 한 7천 정도 형성이 됐었어요. 7천이요? 예. 2010년대 분양가는 얼마? 보통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 한 3, 40% 입주장이니까. 입주장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이게 평균 한 3억 정도 가더라고요. 전세가. 3억을 해주니까 바로 그 전세금이 3억 가까이 올라가. 예. 그래서 대부분 그 수도권의 외곽에서 신규 입주 아파트 전세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80, 90%가 다 대출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2013년, 14년부터. 그렇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고 이때 저는 봐요. 시작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2015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전세값, 집값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게 15년. 이제 도화선이 된 거예요. 2015년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려면은 이 분양가에 대한 정확하게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네. 정확하게. 네. 그래서 2014년까지는 토지조상 원가 연동제가 있어가지고 그랬죠. 아무리 주변 시세가 10억이든 20억 가는 거 신경 안 쓰고 공급 가격에 적정한 마진에 의해서 분양가가 결정됐기 때문에 네. 주택 가격이 굉장히 하락보다는 저점 가격에서 안정을 유지해 왔는데 안정적으로. 이게 2015년 초에 현재 국민의힘하고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아, 여야가 다 합쳐서 분양가 상한제, 네. 죄송합니다. 토지조성 원가 연동제를 폐지시킵니다. 아, 그걸요? 예, 2015년 초에. 아, 네. 예. 그게 폐지가 되면서 공교롭게 그 당해년도 15년도에 안심전세 대출이라는 게 상품이 또 나와요. 2015년에 이제 안심전세 대출 상품이 시작되는 예, 시작됐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전세 사기의 주범이라고 저는 봐요. 이 상품 자체가. 전세 사기의 주범이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대출을 신청하는 순간 네. 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반환까지 책임을 져줘요. 전세 대출을 안심전세 대출을 받지만 예, 나갈 때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그렇죠. 보증을 서준다. 예, 전세 보증금 전체를 보증을 해줘요. 보증금에 대해서. 예. 예, 전체 보증금에 대해. 전체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네. 이 대출만 되면은 그 주택 가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전세 가격도 신경 안 쓰고. 예, 신경 안 쓰고 돌려받으니까. 돌려받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또 대출 또 80%까지 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심하고 이제 안심전세 대출을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전세 사기가 하도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조금 이제 강화된 건 있어요. 최근에. 네. 근데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은 자, 보통 이제 빌라 다세대 같은 거 그게 실제 가격이 3억이라고 쳐요. 현재 3억이다. 예, 실제 가격이.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그 주택에 대해서 감정할 때 감정평가기에서 감정을 해요. 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 감정평가를 무시하고. 예, 네. 그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아, 대출 해주는 입장에서요? 아니면 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은행에서, 은행에서. 예, 뭐 임차인이 요구하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선택이 있었냐면은 그 주변에 공인중개사. 특히나 그 전세계약서 쓴 공인중개사 포함해서 예. 공인중개사가 이거는 4억이라고 주장하면 주택가격 4억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냥 말만 해도. 말만 해도, 예. 야, 그럼 6억이라면 6억이. 6억이나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은행 입장에서 그 얘기. 예, 6억을 믿고. 은행도 괜찮은 게 뭐냐면 어차피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해줘요. 주택도시공사에서. 그렇죠. 보증을 섰으니까, 예. 나라에서.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보증뿐만이 아니라 전세 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반환까지 책임이 지기 때문에 그렇죠. 은행은 손해볼 일이 없죠. 전혀 없죠. 없죠. 안전하니까. 안전하니까. 예.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4억이라고 딱 써주면은 그 4억 가격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 또 웃긴 게 뭐냐면 자, 그럼 주택가 4억이라고 인정했다 쳐요. 네. 그러면은 전세 가격을 한 2억 5천이나 한 2억 8천이나 그 정도 선에 드는 게 맞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근데 주택 가격이 4억이면 전세 보증금 4억까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00%까지? 예. 그 당시. 야. 우리 시청자분들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으시겠지만, 저도 알고 있었지만, 소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더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네요. 건축업자가, 네.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 말이면 된다고 하니, 공인중개사한테 잘만 얘기하면, 집 분양이 안 되더라도, 3억짜리가 분양이 안 돼도 4억짜리로 전세 대출해가지고 일단 넘길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노숙자나 이런 분들을 갖다가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당연한 거죠. 이게 이제 전세계의 출발이네요. 예. 아, 네. 이해가 좀 맞네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다행히도 이 전세 안심전세 대출 신청하신 분들은 전세 보증 반환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게 이제 팽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돼 있으면은 이제 서울 보증보험에서 보증하는 전세자금 대출하고 네. 또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보증소 전세 대출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품 전세 보증금 전체에 대한 반환은 안 돼요. 아, 전체에 대해서는 안 되고. 예, 그냥 대출금에 대해서 은행한테 보증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그 얘기 아닌가요? 틀린 얘기예요. 그거 좀 설명. 좀 다른 얘기예요.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안심전세는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금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전체를 보증을 해주고 반환까지 해주니까 네. 안심인데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상품은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금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데 아.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반환에 전부는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네. 만약에 전세 보증금이 5억인데 네. 내 돈이 3억이고 대출이 2억이면 네. 2억은 보증해 주지만 3억에 대해서는 100% 보증은 못 한다. 그렇죠. 그런 거죠. 대출금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대출금에 대해서만 100% 보장하고 예. 그게 좀 다른 거네요. 다른 거죠. 안심 전세는 전세금 전체에 대해서. 예. 아, 좀 다르네요, 많이. 예. 예, 예. 자, 그럼 이제 고객분들이 안심전세를 받으면은 그나마 나은데 문제는 뭐냐면 안심전세가 보증료를 별도로 내요. 별도로 보증료를. 보험료? 네, 별도로 내요. 네, 냈죠. 근데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보증료가 내지만 그 전세 반환 보증에 대한 보증료를 안 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세 반환 보증에 대한 그게 한 0.13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거 아끼려고 아, 아끼려고. 왜 아끼려고 이제 안심전세를 안 가고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전세를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서민 입장에서 그것도. 그렇죠. 보증료 0.13이면은 네. 뭐 전세 뭐 대략 뭐 몇십만 원 나와요. 한 7, 80만 나와요. 몇십만 원 가볍게 예. 나오죠. 예, 예. 아, 그리고 자기가 또 봤을 때는 뭐 대출금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큰 뭐 문제가 내가 없을 것 전세 같아요. 보증금이 뭐 한 3억인데 한 1억 5천만 받으려고 그래. 그리고 또 어차피 은행에서 뭐 안심전세 이 전세 가격을 뭐 4억을 인정해 줬어.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동일시라는 게 있거든요. 어차피 은행도 이 4억이라는 안심전세 때 4억까지 다 안심은 문제 다 없고. 대출 예, 예, 해주니까 문제 없고, 예. 어차피 뭐 비슷한 상품이니까 이것도 뭐 문제 없겠다 생각해갖고 받는 거예요. 아, 이게 간발의 차이로 예. 그리고 어떻게 또 보면 하나, 국민들한테 명확한 어떤 메시지를 안 주니까. 또 하나.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가격을 안 봐요.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주택금융공사 상품은 네. 주택 가격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전세 그래서 보증, 거품이 생기기 시작. 예, 그러니까 주택 가격은 중요하지.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아예 보질 않아요. 아니, 주택금융공사는 국가기관 아닙니까? 국가기관이죠. 국가 그러면 이거 뭐 업무를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 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의 뭐 80%까지만 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3억이다. 네. 근데 뭐 전세 보증금이 5억이야. 그럼 전세 보증 5억에 80% 해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최대 주택 가격은 보질 않고. 예, 그러니까 최대 2억 2,200까지니까 뭐 얘는 주택 가격이 뭐 2억, 뭐 3억이야. 이해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 사회 문제가 벌어지는 발판이 시작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택금융공사나 서울보증에서 하신 분들은 그 보증료 좀 아끼려고 뭐 그런 분들 다가 이제 어차피 임대 입장에서는 이 주택 가격이 3억인데 저 전세 보증금 예, 4억을 받았어. 네. 아, 사실 그분들은 그렇게 사기꾼도 아니라고 봐요. 엄밀히 따지면요. 그렇죠. 정부가 이렇게 판을 깔아. 판을 깔아줬으니까 당연히 돈을 더 뭐. 왜 뭐 그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기친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있는 그런 그대로 의도가 없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다 설명하고 뭐 공인중개사들이 뭐 그 상품에 대해서 중개대사 이해하고. 확인서에 다 설명하고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일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뭐 전체적인 거는 정부가 판을 잘못 깔아주면 항상 그런 사람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애초에 지금 판 자체가 예, 제가 뭐 나쁜 마음 먹으면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그렇죠. 판이 벌어졌죠. 예. 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돈을 그냥 한 5만 원짜리 한 1억을 길바닥에서 누가 흘려. 이거 과연 이거 주소 갖고 신고할 사람이 물론 10명 중에 몇 분이 있겠지만 그렇죠. 괜히 쓸데없는 사람 범죄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전세 사기라는 게. 그럼 정부는 왜 그런 제가 볼 때는 뭐 저는 제가 확인되지 않는 거 제가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생각 말씀 제 생각은 예. 전세 가격하고 집값을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 당연히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 매매 상식적으로 가격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예, 상식적으로 봐요. 이 정책을 결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네. 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했을 때 전세값이 안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갖고 그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했다면 정말 그 사람 입장에서 만약 했다면은 네. 그러면은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특히 그 5급 공무원 이상 되시는 분들의 어떤 선발했을 때 정책을 다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누가 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순간 전세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론은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이쪽에 대해서 뭐 투자도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다 파악해 보신 결과가 네.
결국은 변질된 전세 대출이 네. 전세 가격뿐이 아니라 주택 가격도 밀어올렸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자, 제가 얘기한 얘기를 제가 증거 자료가 뭐냐면, 네, 증거 자료. 예, 네. 제가 이거 직접 본 거예요. 뭐 나중에 얼마든지 궁금하면 확인시킬 수 있어요. 예.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 그 당시에 성동구에 하는 아파트 단지, 성동구 예, 아파트. 아파트 단지에 전세가 시세가 그 당시 한 5억 5천 했었어요. 네. 예, 근데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거는 4억 5천에서 잘 안 나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같은 물건인데, 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4억 5천에 하는 게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5억 5천 하는 게 먼저 나가고 4억 5천 하는 건 잘 안 나가요. 아, 그 이유가 뭐냐면 4억 5천은 어떤 특이한 임대인이면 외국인이라든가 네.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제가 뭐 얼마든지 제가 그 확인시킬 수 있어. 저한테 뭐 얼마든지 저한테 의의를 제기하면은 또 아니, 외국인들은 그 전세자금 대출에 좀 제한이 좀 있어요. 제한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 검달에도 제가 그때 한참 2012년도 아니 죄송합니다. 2020년도 가을 정도 전세값이 좀 빠지기 시작할 때 2020년. 제가 네이버에서 봤는데 어느 단지인데 그 당시 그냥 뭐 조금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네, 구축 아파트. 예, 구축 아파트인데 시세는 한 2억 3천인데 한 1억 5천짜리가 있더라고요. 같은 평형대인데. 근데 네. 1억 5천짜리 전세 대출 불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손님 인척하면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건 1억 5천인데 이거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 아, 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이에요, 임대인이. 아, 임대인이 중국인? 뭐 그럴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 안 했고요. 그래서 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웃긴 게 뭐냐면요. 인천의 어느 단지에 지금은 안심전세가 보증금 최대 한도가 7억까지 확대했어요. 네, 7억 범위 내에서 그래서 5억까지. 최대 4억까지 안심전세는. 네, 4억까지 예, 예. 되죠. 근데 몇 년 전에는 안심전세가 최대 5억까지였어요. 맞아요. 보증금 자체가. 네, 그래서 2억을 확대한 거야. 근데 그때는 보증금도 5억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5억이 넘으면은 안심전세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5억 이하일 때 5억까지 됐잖아요. 처음에. 4억까지 됐습니다. 그때도 4억. 예. 근데 지금 다른 상품이 서울보증 상품이 5억까지 됐고. 그게 5억이 되고. 예. 네네. 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다 5억이야. 어느 한 단지가. 똑같이. 똑같이 5억을 못 넘어. 층도 다른데? 예. 근데 5억은 또 못 넘고. 왜 못 넘어? 그거 딱 대출금액. 상한선에. 안심전세 해당을 하려면은 5억을 초과되면 안심전세 안 해당이 되니까. 안 되니까. 아. 그러면 왜 임대인은 왜 안심전세를 왜 해야 되느냐? 임대인 대출이 많아.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 5억, 그 시세가 뭐 예를 들어 6억 합다 쳐요. 그러면 대출이 한 3억 있어. 3억 있다 쳐요. 뭐 2억에 3억 있다 쳐요. 그러면 전세보증 3억 안 들어가요. 그 당시에.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근데 뭐 집값 6억이다 쳐도 대출금이 3억 있어도 3억 해도 6억이잖아요. 그럼 그때 100%까지 해줬거든. 그렇죠. 그래서 안심전세 전에를 선호하니까 집주인들이 5억을 안 넘기는 거야, 전세 가격은. 그래서 항상 보면은 부동산에서 중개할 때 안심전세 대출 됩니다. 대출 많으면 그걸 홍보해요. 무슨 이 아파트가 좋다 그런 얘기 안 하고 이야. 안심전세 대출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또 안심전세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그 당시 신용 구등급도 됐었고 소득주면 하나도 안 돼요. 구등급도 전혀 문제 없이 대출이 된다. 그 당시에 주택 보유자도 됐었고.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문제점을 파헤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전세 사기업 하나를 몰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옛날에 네. 게르만 애들이 전쟁에서 패하면은 유대인들 잡아 죽였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일본 애들이 그 관동 대학살 할 때 우리 조선인들 그냥 맞아요. 죽였잖아요. 네. 쓸데없이. 맞아요. 똑같은 거야. 전세 사기는 정부의 정책의 실패예요.
실패인데 그거를 누구도 전세 사기범으로 몰아붙이는 거야. 그쪽으로 방향을 정책의 실패를 초점을 안 두고 자꾸 전세 사기를 일으킨 사람들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책에는 문제가 없고 이런 식으로 아주 자기들의 실수와 실패를 감추고 있는 거죠. 예, 야, 감추려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이제 선생님 보시기에는 이거 어떻게 바꿔야 이게 이런 우리가 속내를 지금 들여다보는 결과 결국은 이런 사회 문제나 전세 사기 문제, 젊은이들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고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결국은 정부가 그러한 제도의 허점들을 다 마련해 놨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게 바뀌어야 되겠을까요? 이 전세자금 대안 좀 말씀 주세요.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기본적으로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린다고요? 그럼 예. 갑자기 뭐 혼동이 오잖아요, 시장에.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을 하는데 네네네. 그걸 한꺼번에 하면 안 되고 일단은 네. 현재 전세 대출을 살고 계시는 분이 전세 재연장을 할 때는 조건 없이 전세자금 대출 해줘야 돼요. 연장을 할 때. 연장할 때 안에서. 연장해준다 이거죠. 예. 현재. 할 때. 그리고 전세 가격이 아마 연장할 때 빠지면은 빠지는 것만큼 이제 원금 회수하고 그러면 임차인도 좋죠. 조정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사를 갈 때. 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집에서 딴으로 살다가 할 때. B라는 집에 이사를 가잖아요. 이사를 갈 때 전세자금 대출 금지를 시켜야 돼요. 그때는 안 해준다. 예. 안 해주게 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그거는 또 언론에서 난리 날 거 아니에요. 난리 날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이사를 가게 되면은 내가 현재 현금에 이제 3억 갖고 있어. 근데 내가 그동안 전세를 한 6억 집에 살았어. 3억을 이제 끼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도. 그러면 이분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6억짜리 전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세를 딱 끊는 순간 제가 100% 장담하는데 네. 이거 그냥 3억으로 바뀌어버려요. 하루아침에 그렇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순서대로 임차가 다 다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세자금 대출을 앞으로 두 달 후에 금지시키겠다. 그럼 거기에 딱 맞춰가지고 뭐 오늘 발표했는데 오늘 계약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 본의 아니게 6억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죠, 소장님. 그러니까 소장님이 그동안 이 대출 영업의 어떤 본부장님, 팀장님으로서 하시는 건 경험에다가 투자할 때 경험, 투자자로서의 입장 다 아시니까 전세 대출이 딱 끊긴다고 가정을 하면 예전에 전세제도의 장점인 매매가의 한 50에서 60, 많아봤자 65, 70 여기서 마무리가 되면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도 다 사라지고 그런 게 연결된다고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가의 50, 60이 아니고요. 네. 현재 그 세입자분의 현금 동원 능력.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전세가가 형성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지금 집 가격이 보통 주택 가격이 2017년 되면 3배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그 가격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15억짜리 하는 아파트다. 그러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한 5억이면 했거든요. 그러면 매매가가 5억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전세는 한 그럼 그분들이 대출 끼고 전세 받았던 돈이 결국은 빚으로 인해 가지고 펑크가 나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 네. 왜냐하면 전세 대출하신 분들의 3억을 레버리지 삼아서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3억을 메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혼동이잖아요. 내가 이제 6억짜리 집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6억짜리 집에 내가 10억으로 할게요. 10억짜리 집에 내가 현재 전세 보증금이 한 6억이나 7억 돼요. 네, 7억. 그래서 대출을 한 3, 4억 꼈어. 네. 그러면은 이 6억짜리 집 가격이 한 3억, 3, 4억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주택 가격이. 네. 그럼 이 사람은 내가 그 전세 보증금이 이제 6억으로 가잖아요. 6억을 하게 되면 6억을 하게 되면은 10억짜리가 죄송합니다. 10억짜리가 뭐 한 5, 6억 하겠죠. 네, 내려오겠죠. 예, 그럼 전세 가격으로 집을 매수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만 시간의 차이 때문에 좀 이제 뭐 힘든 과정은 있겠지만 예, 힘든 과정 좀 있을까 초창기. 그러나 그거를 만약에 모든 국민들의 전세 들고 계신 분들이 동시에 전세 대출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당분간 2년은 힘들지 모르지만 모든 주택 가격이 전세 가격 수준으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예. 거기가 한계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도 좀 보완적으로 할 때 뭐 일단 연립 다세대는
이거 중단시키면 제가 볼 때 한 70% 빠질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빠지죠. 예, 문제가 그러니까 연립 있죠. 타세는 건들지 말고 일단 서울만 하는 거예요. 아, 서울이 좀 문제니까. 일단 서울만 하면 돼요. 일단 서울. 예, 단계적으로. 네. 그래서 서울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이제 경기 인천 지역 하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이제 빌라 다섯 대까지 해버리면 네. 가격은 뭐 제가 100% 장담합니다. 전세가 매매가 지금 가격이 한 절반은 빠질 거예요. 절반은. 예. 네, 소장님 논리에 저도 계산적으로 이건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이거를 정부는 모르고 있을까요, 소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알고 있다고 봐요. 다 알고 있는데 예. 왜 안 하죠?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말씀처럼 전세 사기꾼이나 몰고 또 뭐 투기자들 뭐 색출하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정부가 빚어놓은 애초에 원초적인 잘못을 감추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은 뭐 주택 가격이 이미 3배 정도 오르는 가격에서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대출이자 내느라고 지금 막 우리 대한민국 소매 판매가 줄고 이런 부담들이 점점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자가 자꾸 나가니까.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 그것도 문제지만 네.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성세대 분들이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네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어떤 복지 정책이었으면은 뭐 그 좀 어렵고 뭐 힘들다는 사람한테 밥 주고 뭐 공부시켜주고 뭐 등록금 대주고 이러면 애들 좋아할 거 생각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내가 아이 낳아갖고 이 아이가 정말 대접받으면 살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환경 속에서. 그걸 생각하지 무슨 밥 세끼 먹고 뭐 학교 다니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맞아요. 지금 강남의 주요 단지 30평대 초반 국민 평수가 40억이 넘어요. 그러면은 내가 애 새끼 죄송합니다. 아이 나가지고 얘가 공부시켜가지고 뭐 대기업 들어가다 쳐요. 그럼 연봉 1억에 평균적으로. 못 사죠. 예. 그럼 연봉 이러면 뭐 먹고 쓰고 한번 1년에 2, 3천만 원 저금해가지고 40억짜리 전용 면적 25.7 국민 평수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사? 물론 이제 강남에 국한된 건데 강북도 웬만한 거 한 20억씩 가야 좋은 데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뭘 애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애 낳는다, 애 정책 쓴다, 뭐 인구 정책 확대한다고 뭐 출산장려 정책, 아이들 뭐 세자녀한테 뭐 이거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지금 뭐 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못지않게 내 아이가 잘 쓸 수 있나 그걸 생각하는 거 하면서 애를 낳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원인이 지금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버겁고 그렇죠. 그것이 큰 어떤 요인이다라고 보시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젊은 사람 친구들이 이 근로 의욕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뭐 이래봐야 뭐 집안채도 못 사는데 서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큰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기득권 세력분들이 손을 좀 놔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잡고 있으려면은 결국 대한민국이 아주 이게 문제 커져요, 이게. 네. 이 우리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이 대출 이 사업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좀 나라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 우리가 2015년도죠. 네. 갑자기 그 대출 한도를 갖다 5억으로 올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네. 5억으로 올리고 신용등급이 9등급이라도 뭐 인정소득? 네, 인정. 그게 사실 인정소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때 내 소득에 맞춰서 요즘 뭐 DSR 뭐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이제 누가 봐도 정상적인데 또 그런 것 없이 막 뭐 그때 어떤 돌아가는 걸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그 당시 어떤 예. 분위기 좀 체크해 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또 DSR이 없어요.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냥 다른 대출은 네. 다 DSR이 다 있어요. 전세는 예외죠. 전세는 이건 무소불위예요, 이게. DSR이 없습니다, 그냥. 야, 저랑 한번 예전에 전화 유선 통화하시면서 네. 최근에 이제 그 가계부채가 심각해지고 집값이 다시 좀 들썩이니까 네. 이 금융위하고 금감원에서 이복현 원장하고 김병환 원장이 네. 둘 다 갑자기 뭐 가계부채를 잡다 막 이런 분위기 던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갑자기 좀 스탠스가 바뀌었어요. 네. 근데 고전까지는 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놔두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값이 유지되게 예전처럼 그러니까 그 미친 집값이 유지되게 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거기에 건설사 PF 문제 뭐 분양 같은 걸 뭐 고려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제 소장님이 보실 때 그 조건부 전세 대출 이거 기사가 나오자마자 뭐 투자자들이 이렇게 뭐 떨고 막 뭐 문의가 많이 오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사실은 그 아파트 투자하신 분들이 가장 무서운 게 전세자금 대출 규제 정책이에요. 아파트를 투자하신 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세자금 규제 정책이에요. 규제 대책이에요. 예, 전세자금 왜 대출.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뻔히 알거든요. 아, 팩트죠, 그거는. 예, 팩트예요. 그래서 웃기잖아요. 둔촌중에 아파트 분양 받으신 분들이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 해주는 규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 이게 뭐 안 맞아요. 맞아요. 그 기사도 제가 봤어요. 예. 기사에서 갑자기 전세 대출에 대해서 그것도 뭐 다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조건부 대출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벌벌 떨잖아요. 발 동동 굴러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웃긴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있죠. 아니 분양받아서 집 살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왜 전세 대출을 걱정하지?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거지. 이 그렇죠. 속내가. 왜냐하면 자 2008년도에 그 잠실 그 리센츠나 엘스 이런 데 입주할 때 전세 가격이 한 2억 5천 정도 했었어요. 맞아요. 전세가 한 2억, 2억 5천 했어요. 2억 5천 했었는데 지금은 이 얘기 나오기 전에 그 둔촌중이 한 10억 정도 호가가 갔었어요. 그 전세 보증금 자체가. 지금은 이제 규제 한다고 하니까 네. 쫄아가지고 좀 떨어졌는데 조금 떨어졌어요. 한 7억까지 떨어졌는데 7, 8하고 떨어졌더라고요. 예, 무섭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실제 은행도 좀 규제에 들어갔고. 근데 이 나오기 전까지 10억 정도 했었는데 그렇죠. 자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그동안 돈을 한 8억을 저금했다는 얘기네요. 8억 저금한 사람 없어요. 맞아요. 그럼 또 이게 대부분 한 5억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전세자금 그 대출을 중단시켜버리면 그 한 10억짜리가 한 5억으로 반토막 날 거예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현재 둔촌중고 분양 받으신 분들이 맞아요. 전세보증금 10억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이 전세 가격이 5억밖에 안 되거든.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이 한 5억 정도 형성. 그러니까 애초에 분양을 받을 때 예산 자체를 갭 투자 형식으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이제 돈 없이 그냥 분양받을 생각이 근데 그분들도 저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도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렇죠.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그걸 활용하는 거지 그분들을 욕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분들의 원래 순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정부가 판을 깔아줬는데 정부가 그렇게 아주 이 문제가 있는 정책을 던지니까 예. 그건 정부 문제고 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대한의 그렇죠. 수익을 창출해야 예. 되니까 그분들을 욕할 마음은 이용할 수 없어요.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 무주택자분 중에서는 상당히 나쁘게 보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분들마저 욕할 수는 없다. 저는 그분들을 욕하면 안 돼요. 그분들은 뭐 정부가 파는 전세자금 대출 해주면은 전세가 10억 뻔히 올라가는 거 보이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정상적으로 하는 건데 그분들 욕하면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정부가 이 판을 깔아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웃긴 게 원인은 정부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웃긴 게 뭐냐면 그래도 과거에는 집값이 좀 오르다 싶으면 정부가 대출 규제 정책을 썼어요. 집값이 오르면 규제하고. 예, 근데 그 규제를 금융위원회에서 그거를 이제 명문화했어요. 아예 규제 자체를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2018년도 9.13 그때 그 전까지는 다주택자도 전세자금대에서 다 해줬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1주택자까지만 해주고 어떤 그런 금융정책을 규제를 강화할 때는 제도화 시켰는데 지금은 은행이 자율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죠. 예, 이거는 또 한시적으로. 예, 은행이 뭐 내일이라도 금방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6대 은행들 보면은 하나씩 은행은 다 대출을 돼요. 네. 그러니까 어디 은행 뭐에서 국민은행은 뭐가 되고 우리은행은 뭐가 안 되고 뭐 하나은행은 뭐가 되고 하나씩은 다 찾아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모든 은행이 그 조건부 전세 대출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고 하면 다 그런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어디 한 군데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다. 예. 그럼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짜고치는 버스 이거를 정부가 누가 그렇게 누가 나서서 자기만 하고 싶어 할까요? 아니 그 은행이 6개가 있는데 왜 한 은행만 해요? 두 은행도 아니고. 그렇죠. 재밌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민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보통 전통적으로 우리가 집값이 떨어지거나 올라가나 어떤 주요 변수가 신축 입주 아파트 전세 가격부터 출발을 하거든요. 그렇죠. 물량도. 예, 물량은. 예, 거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6대 은행 중에서 오늘 현재 미래기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데는 하나은행밖에 없어요. 타행은 안 돼요. 미래기 전세가. 하나는 또 됩니까? 또 돼요, 거기는. 그리고 또 하나은행은 어떤 대출은 또 안 되고 다른 은행에서 또 되고. 아, 그럼 이걸 아는 투자성이 높은 사람들은 찾아다니겠네요? 이거는 뭐 어차피 다 퍼지게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처음만 잠깐 그런 거. 예, 둔촌주공. 그러면 이 정부는 결국은 또 국민을 상대로 약간의 기만행위에 가까운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말이 자율적이지만. 예, 의지가 있으면 네. 이거를 금융위원장의 어떤 명령으로 딱 그렇게 해야죠. 예, 은행에 가격부채 문제 있어요. 예, 이거 딱 이렇게 규제시키고 이걸 하라. 예, 이렇게 딱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도 안 하고 너희들 알아서 해. 대신 내 눈치 보면서 해라 이런 식이야. 그 의도는 뭐예요? 다시 올리겠다는 얘기지 뭐. 내리는 걸 막겠다는 얘기예요? 올리겠다는 얘기예요? 더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결과론적으로 우리나라 분양가 상한제 없어요. 우리가 폐지된 거예요. 우리는 분양가 자율화예요. 결론적으로는. 아, 예. 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확대됐어요, 더. 왜냐하면 9억 초가 1주택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됐거든요, 그동안. 안 됐어요. 지금 그거 풀려 있죠. 풀려 있어요. 2023년 3월달 풀었어요. 그리고 그게 풀려 있죠. 1주택자들이 자기 집 하나 사두고 전세 대출 받아서 지내고 이렇게. 예, 그걸 그 2020년인가 21년도에 막았었는데 그걸 이번 정부가 풀었다고요. 그거 네, 풀었죠. 맞아요. 이번 정부가 들었죠. 예. 그렇죠. 예. 또 서울에 강남 상부를 제외한 웬만한 지역 분양가 상한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폐지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그러면 저는 이 구도에서 시간이 좀 흐르면 전 현재 가격보다 더 올라갈 소지가 있다고 봐요. 잘못하면 이게 고착화돼 버리네요. 복제가 되는 거죠. 야,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분노할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국민들은 알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길이 별로 지금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좀 대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 분야- 민감하잖아요. 예,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도 해보고 실제로 또 부동산 하시는 분도 잘 모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어떤 그런 학문은 금융은 많이 빠져 있어요. 대학에서 이렇게 배워보면은 네. 금융에 관해서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 주로 또 부동산 경제학이 주로 뭐 미국이라든 그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 독특한 부동산 경제학이 있다고 저는 봐요.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그렇죠. 전세제도라는 게 전세자금 자리 대출하고 잡기 또 때문에. 관치금융. 네? 관치금융. 관치금융이 예, 그리고- 심하다. 딴 나라보다. 그렇죠. 그리고 선분양제도. 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을 접근할 때는 외국 사례를 너무 보는 건 안 좋아요. 그죠. 100% 똑같아 볼 수 없죠. 그렇죠. 저는 좀 다르게 봐요. 다른 학문은 외국 사례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음. 적어도 우리나라 특히 아파트값 예측할 때는 우리나라만 독특한 어떤 그런 시장 분석 이런 건 두 번째네요. 그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핵심들이 예.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정부 정책만 보면 돼요. 자, 결론.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때 보면요. 항상 오르고 떨어질 때면 정부가 항상 개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떨어지면 항상- 올라가죠. 예, 항상 개입할 때마다 금융정책이 항상 강화. 또 오를 때면 금융정책 완화. 이게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근데 언론이 그거 잡아주지 않은 거예요. 같이 펌핑하니까 뭐 같이. 왜냐하면 언론이 그거 잡아주면 모든 국민들이 야, 집값을 결정하는 거는 금융정책이 다 결정되는 거 알게 되면 맞아요. 정부가 만들 못하죠. 그 변두리 것만 자꾸 변죽 만두들이 예, 물론 이게 깨야 되는데 그죠? 그렇죠. 변두리깨가 뭐 어느 정도 뭐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뭐 관계도 있다고 보고. 근데 그거는 정부 잘못을 안 보여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금리 뭐 인하하고 인상 예. 물론 그것도 요인이 분명히 되지만 있어요. 있지만.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책이 1번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정책만 똑바로 하면 주택가가 안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정책이. 저도 뭐 수산이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더 심도 있는 아까 6개 은행의 어떤 요번에 뭐 전세 규제 대출 이 분위기도 사실은 정부의 의지가 진정성이 좀 의심되네요. 의심되죠. 벌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의지가 있나 보다. 네, 약간은 좀 기대도 있었고 좀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예. 이게 보니까 뭐 지금 거의 뭐 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좀 더 개입을 해서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확실하게. 네, 뭐 정부는 그런 생각 없는 것 같아요. 의지가 없는 것 같죠? 그 이건 뭐 국민들이 빨리 알아서 좀 여론화가 돼야 되겠네요. 예. 정책이 잘못됐다. 자꾸 이렇게 망가진다 우리나라가. 여론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쉽지가 않아요?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면. 다루지 않으면 일반 국민 알 수가 없어요. 유튜브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오늘 나와주신 네, 거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이렇게 나와주신 것도 이 언론의 지형이 예전 같지 않아서 다행히 이제 유튜브가 요새 네. 좀 빛을 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후세들이나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이 속내를 좀 같이 파헤쳐 봤습니다. 실제로 파헤쳐 본 결과 여러분 말씀 주신 것처럼 정부가 정책에 실패를 한 것이 마치 우리 국민들의 개개인한테 떠넘기는 형태로 언론이 프레임을 잡아가다 보니까 본질이 좀 감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 대출은 분명히 개혁이 필요한 제도임은 누구나 이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전세 대출이 결국은 나라를 어둡게 하는 암덩어리에 가까운 존재다. 이걸 좀 치유하는 방법과 그런 내용들을 3부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